고요한 뉴욕 유엔 본부의 강의실. 20명의 엘리트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숨을 죽인 채 강단에 선 수석 교수 알렉산더 폰 헤르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있을 최종 모의 회의를 앞둔 날 강의실의 긴장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그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논문 제목을 가리켰습니다. 언어 우월론 논리와 효율의 측면에서 본 언어의 등급.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어는 가장 비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 차가운 한마디가 강의실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한국인 교육생 정서희에게 향했고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거렸습니다. 주어는 종종 생략되고 시제는 모호하며 모든 것이 감정적 뉘앙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언어죠. 외교와 비즈니스의 장애는 최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절대적인 진리인 양 들렸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의실의 정적은 곧 비웃음으로 채워졌죠. 프랑스어 교육생이 경멸하듯 고개를 저었고 중국인 교육생이 혀를 찼습니다. 서인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낯선 땅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이자 정체성인 한국어가 가장 큰 약점으로 비난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칠판에 고대 언어의 조각들을 휘갈겨 썼습니다. 서령 문자와 상형 문자가 뒤섞인 복잡한 문자였죠. 그는 뒤돌아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번개처럼 손을 들었죠. 헤르만 교수의 차가운 눈빛에 희미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게. 자네의 그 감성적인 언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테니. 그의 조롱은 정확하게 서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모욕은 단순히 한국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통해 쌓아온 그녀의 인생과 꿈, 그리고 존재 자체를 향한 공격이었죠. 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증명하리라. 언어에 우열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언어가 그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3개월 후 이 모든 논란과 편견이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한국어는 논리가 부족한 언어입니다. 비즈니스와 외교의 장애는 최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헤르만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는 강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폰 헤르만. 옥스퍼드 언어학 박사이자 수많은 논문으로 학계를 뒤흔든 천재였죠. 그의 말은 단순히 언어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정서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죠. 뉴욕의 고층 빌딩 숲, 유엔 본부라는 거대한 꿈의 공간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한없이 파랬지만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통역사가 되어 소통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와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첫 관문에서 그녀는 좌절감을 느껴야 했죠. 그녀는 남다른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어를 글자로 배울 때 그녀는 단어 속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리움을 들으면 멀리 떠나온 고향의 풍경과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객관성과 논리를 앞세워 한국어의 비논리성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자네가 그 감성적인 언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통역사는커녕 좋은 번역가도 될 수 없을 것일세.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어느 날 헤르만 교수는 고대 아카드어 문서를 번역하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했지만 헤르만 교수는 자신이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자신하며 학생들을 비웃었습니다. 서인은 그가 고의로 자신을 배제했다는 것을 직감했죠. 논리적인 단어 선택만으로는 번역할 수 없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서인은 아무도 모르게 도서관에 틀어박혀 아카드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카드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언어였고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서인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고대 문헌을 파고들었고 고고학 논문을 뒤적이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상했죠. 헤르만 교수는 서희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개인 면담 시간에도 그는 한국어는 통역사의 속도를 방해한다며 그녀의 발음과 억양을 지적했죠. 다른 학생들은 그런 글을 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서희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동정은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통역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한국어까지. 그러던 중 서희는 도서관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헤르만 교수의 개인 비서인 줄리엣이었죠. 줄리엣은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희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헤르만 교수님은 사실 매우 복잡한 분이에요. 언어에 대한 그의 집착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줄리엣은 헤르만 교수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일인이었지만 어린 시절 영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는 독일인에 대한 편견이 만연했고 어린 헤르만은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가 전쟁을 일으킨 야만적인 언어라며 조롱당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겪었죠. 살아남기 위해 완벽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언어적 우월주의는 사실은 자신의 모국어를 지키지 못했던 상처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였습니다. 서희는 줄리엣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헤르만 교수를 단순한 악역으로만 생각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통해 상처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었죠. 그녀는 아카드어 문서 번역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역사를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헤르만 교수가 놓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죠.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언어의 가장 깊은 본질.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죠. 다음 모의 회의에서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역으로 헤르만 교수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이자 정체성인 한국어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헤르만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3개월간의 혹독한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20명의 교육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의실 한가운데 마련된 둥근 테이블. 그곳은 오늘 하루 세계 평화와 외교적 역학관계가 숨막히게 오가는 유엔모의 회의장이 될 터였습니다. 서희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죠. 며칠 밤낮으로 연습했던 통역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습니다. 헤르만 교수가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금 떠올라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죠. 감정적인 언어, 비논리적, 최악의 언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편견을 부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녀의 손은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각국의 외교관을 연기하는 참가자들의 격렬한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했지만 자신의 모국어가 가진 특유의 억양과 표현 방식을 섞었었죠. 통역사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그들의 말을 다듬어 각국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국인 통역사는 완곡한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꾸었고 프랑스인 통역사는 감정적인 묘사를 유려한 비유로 포장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을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역사들의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죠. 마치 모든 통역사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려는 듯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서인은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줄리엣이 들려준 헤르만 교수의 아픈 과거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그녀를 향한 차가운 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언어로 상처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회의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아프리카 국가를 대표하는 참가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벅찬 감정을 억누르며 진솔한 목소리로 모국어인 스와힐리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굶주림과 희망,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역사들의 손은 바빠졌고 그들은 그의 말을 빠르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스와힐리어 특유의 운율과 감정적 뉘앙스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죠.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헤르만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모든 통역사들의 오역과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기록하며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진정한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죠. 그때 한 중동 국가의 외교관 역을 맡은 참가자가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알 아흐마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죠. 헤르만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랍어에 능통한 그는 알 아흐마르가 단순히 빨갛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처럼 붉은, 극도로 분노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등 다양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였죠. 그는 번역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피처럼 붉은. 그의 번역은 어색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만을. 서인은 그가 고대 아카드어 문서를 번역하는 과제를 내주었을 때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논리적인 단어만을 고집했죠. 서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헤르만 교수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인은 그 순간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수많은 언어의 지도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랍어의 뉘앙스, 고대 아카드어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한국어의 심오한 정서가 하나로 연결되었죠. 그녀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심지어 고대 아카드어까지 능수능란하게 오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랍어로 그 외교관의 말에 대한 공감을 표한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 아흐마르는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분노입니다. 피로 물든 땅을 의미하며 복수를 암시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제가 번역했던 고대 아카드어 문서를 기억하십니까? 그 문서에 등장하는 이슈카르 아하르는 마지막 경고를 뜻합니다. 이는 단지 협박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터져나온 절망의 외침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함께 전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희는 마침내 한국어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뉘앙스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이 있습니다. 한입니다. 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텨온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응어리입니다. 그것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이며 복수심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를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언어에 우열은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헤르만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희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깊은 존경이 서려 있었죠. 그의 박수는 처음에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찬 소리로 변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박수에는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겸허함이 뒤섞여 있었죠. 서희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류가 그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모의 회의실의 정적은 헤르만 교수의 우렁찬 박수 소리로 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의 흔적이 없었죠. 그저 깊은 감명과 존경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경외감의 표현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헤르만 교수는 서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의 통역은 완벽했어, 정서희. 나는 언어가 가진 논리만을 보았지만 자네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영혼을 보았군. 그 점은 내가 평생을 연구하며 놓치고 살았던 부분일세.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언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했네. 내가 겪었던 아픈 과거 때문에.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조롱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정서희 학생은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언어는 단순히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언어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강의실에 있던 모든 교육생들은 감동적인 표정으로 헤르만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모의 회의가 아니라 한 인간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헤르만 교수의 변화는 단순히 그의 학문적 태도 변화를 넘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화해의 의미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헤르만 교수는 서희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수많은 언어학 서적과 고대 유물이 가득했죠. 서희는 그곳에서 헤르만 교수가 얼마나 언어의 진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죠. 자네가 가진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학계에 꼭 필요한 것이네. 나는 자네와 함께 언어가 가진 논리와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언어학의 지평을 열고 싶네. 함께 언어에 우열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세. 서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유엔 통역사가 되는 꿈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헤르만 교수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정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어의 우열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언어를 사랑하는 학자로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서희는 그와 함께라면 자신의 꿈을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을 넘어선 진정한 언어의 본질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희는 헤르만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고서적과 논문, 심지어 고대 유물까지 빼곡히 쌓여있는 거대한 지식의 보고였죠. 연구소의 한쪽 벽면에는 수십 개의 언어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언어의 계보와 확산 경로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 서서 마치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지도를 완성하려 노력했네. 하지만 늘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 자네의 통역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네. 내가 놓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언어 속에 담긴 인간의 감정과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는 서희에게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고 감정적인 표현이 풍부하다고만 생각했지. 정, 한, 흥 같은 단어들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압축하고 있다는 것을 자네를 통해 알게 되었네. 서희는 헤르만 교수에게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주고받는 호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 정이라는 개념을 스페인어의 카리뇨나 독일어의 게필과 비교하며 각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가 서희의 설명을 꼼꼼하게 메모하는 모습은 과거에 오만했던 교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희를 제자나 교육생이 아닌 동등한 동료 학자로서 존중하고 있었죠. 서희 역시 그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헤르만 교수의 방대한 언어학적 지식은 그녀의 감성적 통찰력에 논리적 깊이를 더해주는 강력한 도구였죠. 그들은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자신의 방대한 언어학적 지식을 제공했고 서희는 한국어와 같은 감성적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논리와 감성이 결합된 새로운 언어학의 지평을 열었죠.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소수민족 언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언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때로는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성적 언어의 복잡성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언어에 우열은 없다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언어학자와 교육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헤르만 교수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리만을 중시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희와 함께 언어가 가진 힘을 세상에 알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그들의 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의 언어학도들이 모여드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헤르만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꿈이 단순히 유엔 통역사가 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언어를 통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우열은 없다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서희와 헤르만 교수는 학계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언어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중에는 뉴욕의 유명 대학에서 공동 연구실을 개설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제안을 검토했지만 마음을 끄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학계의 명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언어의 본질을 직접 느끼고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카멜레온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카멜레온은 수십 개의 부족 언어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그 도시에서 진행되는 언어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인은 이메일을 읽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언어의 우열을 논하는 것을 넘어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보존하는 것이었죠. 뉴욕의 화려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언어의 생명력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들고 헤르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카멜레온. 흥미롭군. 그곳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보고일세. 그들의 언어는 아마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품고 있겠지. 그는 더 이상 논리만을 중시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희와 함께 언어가 가진 힘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조력자가 되었죠. 자네의 직감을 믿겠네. 함께 가세.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의 변화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죠.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카멜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뉴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고층 빌딩 대신 흙으로 지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중심에 작은 연구소를 열고 부족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채집하는 것을 넘어 부족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의 지혜와 문화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지 기록했죠. 헤르만 교수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부족민들은 시간을 약속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내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족민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죠. 그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그런 서희를 보며 다시 한번 언어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논리나 효율성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서적 유대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카멜레온의 언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사라져가는 언어들의 아름다움과 그 언어 속에 담긴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카멜레온에서의 삶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흙으로 지은 집들 사이로 닭 울음소리가 퍼지고 아이들은 학교의 가방 대신 작은 바구니를 들고 갔죠. 서희와 헤르만 교수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에 언어 다양성 보존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연구소는 첨단 장비 대신 수많은 종이와 펜 그리고 녹음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은 논문과 데이터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래로 가득한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논리와 효율성,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부족민들과 약속 시간을 정했지만 그들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여기서는 태양이 가장 정확한 시계예요.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오라고 하면 돼요. 서희는 웃으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부족민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밭을 갈고 강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노래를 녹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에게 언어는 더 이상 책 속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언어가 어떻게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언어가 사라질 때 무엇이 함께 사라지는지를 깨달았죠. 헤르만 교수는 그런 서희를 보며 다시 한번 언어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논리나 효율성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서적 유대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논리만을 중시하며 언어를 차갑고 분석적인 대상으로 여겼었죠. 하지만 서희와 함께 카멜레온에서 생활하며 언어가 얼마나 따뜻하고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논문과 데이터를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족민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를 찾았죠. 그는 서희와 함께 수십 개의 부족 언어를 기록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카멜레온의 언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사라져가는 언어들의 아름다움과 그 언어 속에 담긴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본부 통역사 양성 과정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는 필수 시청 자료가 되었습니다. 헤르만 교수의 논리와 서희의 감성이 결합된 이 다큐멘터리는 언어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의 언어학도들이 모여드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언어에 우열은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삶으로 증명해낸 진리였습니다. 카멜레온의 언어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된 후 작은 도시 카멜레온은 언어의 성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와 헤르만 교수가 세운 언어 다양성 보존 연구소에는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도와 연구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들은 단순히 논문과 데이터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져가는 언어 속에서 인간의 삶과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헤르만 교수는 연구소의 수장으로서 학문적인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부족 언어의 문법 구조를 체계화하고 각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며 논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언어에 우열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각 언어가 가진 독특한 논리, 즉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삶의 방식과 사고체계를 존중했죠. 그는 학생들이 아프리카 부족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영혼에 귀 기울이는 것일세. 그의 말은 과거에 오만했던 교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연구소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족민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죠. 부족민들에게는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자들에게는 부족민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부족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현대 문명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촌스럽게 여겼지만 서희는 그들에게 부족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노래와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놀이를 가르치고 한국의 정문화를 나누며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러던 중 서희와 헤르만 교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과거 유엔 통역사 양성 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줄리엣이었죠. 줄리엣은 언어에 우열은 없다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직접 카멜레온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헤르만 교수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서희와 함께 언어 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죠. 줄리엣의 합류는 연구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소의 운영을 체계화했고 전 세계의 후원자들과 연결하여 연구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서희와 헤르만 교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세 사람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완벽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학문적 지식을, 서희는 문화적 공감 능력을, 줄리엣은 실무적인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부족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부족 언어로 된 동화책을 만들고 전통 노래를 악보로 기록했죠. 부족민들은 잊혀져 가던 자신들의 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언어는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승리하는 게임이라면 언어는 서로의 것을 나누고 더해가는 비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카멜레온에서의 삶은 서희에게 단순한 연구 활동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족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이들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이라는 개념을 담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아이들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서인은 그들에게 한이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온 한국인의 정서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좌절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자 절망 속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였죠. 헤르만 교수는 그런 서희를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어학자로서 한이라는 개념을 분석했습니다. 영어의 그리프, 리센트먼트로는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심오한 감정. 그는 한이야말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을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과거의 논리 중심적 연구에서 벗어나 언어가 품고 있는 문화와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그의 새로운 연구는 학계에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멜레온의 원로 부족장이 서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잊혀져가는 부족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죠. 그 노래는 부족이 수백 년 동안 겪어온 슬픔과 기쁨,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한과 비슷한 정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을 노래하는 강인한 의지였죠. 서희는 그 노래를 기록하고 헤르만 교수와 줄리엣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그 노래의 운율과 언어적 구조를 분석했고 줄리엣은 그 노래를 디지털 음원으로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부족민들과 함께 언어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희는 한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였고 헤르만 교수는 독일의 민속 노래를 불렀죠. 줄리엣은 프랑스어로 시를 낭송했습니다. 축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언어의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그 축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향한 후회와 새로운 삶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언어를 논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문화의 영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희와 줄리엣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나는 언어의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네. 논리적인 길과 감성적인 길을 모두 담은 진정한 지도를. 서희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서희의 말에 헤르만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어의 지도를 완성했다는 희열과 함께 사라져가는 별들처럼 희미해지는 수많은 목소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연구실에 박혀 논리만을 파고드는 차가운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문화의 영혼을 이해하는 진정한 탐험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헤르만 교수는 서희와 줄리엣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다. 이곳 카멜레온 부족의 언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라네.
카멜레온에서 서쪽으로 며칠을 더 가야 하는 아틀라스 부족과 동쪽의 산맥을 넘어야 하는 키메라 부족이지. 이들의 언어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네.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탐험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줄리엣은 잠시 망설였다. 교수님, 그곳은 카멜레온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 들었어요.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 매우 다를 텐데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은 새로운 발견의 또 다른 이름이지. 헤르만 교수는 넉살 좋게 웃었다. 이번 여정은 논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라네. 서희는 교수님의 변화에 가슴이 뭉클했다.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파헤치던 학자가 이제는 언어가 품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꺼이 미지의 길을 택하려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곧바로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다. 줄리엣은 부족의 노래를 디지털화했던 경험을 살려 휴대용 녹음 장비를 점검하고 서희는 부족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며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다. 헤르만 교수는 지도를 보며 언어의 흐름을 예측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들의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들이 아틀라스 부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부족민들은 낯선 이방인들을 경계했고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를 거부했다. 부족의 원로들은 헤르만 교수를 보며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그저 박제할 뿐 우리의 영혼을 이해하지 않는다며 차갑게 말했다. 헤르만 교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서희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족 아이들에게 독일의 민담을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서희는 부족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다. 줄리엣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친밀함을 쌓았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진심이 조금씩 부족민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부족장은 헤르만 교수를 조용히 불러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 도시의 사람들은 언어를 도구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어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사라집니다. 헤르만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과거의 언어를 대했던 방식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언어를 박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삶을 듣고 다음 세대에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마침내 통했다. 아틀라스 부족은 그들에게 사라져가는 전설과 노래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기꺼이 공유했다. 헤르만 교수는 언어의 미세한 구조를 분석하는 대신 부족민들의 눈빛을 읽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느꼈다. 서희는 한과 또 다른 형태의 끈질긴 생명력을 발견했고 줄리엣은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디지털의 형태로 보존했다. 그들은 단순한 언어학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찾아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언어의 수호자였다. 그들의 여정은 논리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길이 아니라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가슴 뛰는 모험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언어의 가장 완벽한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희와 헤르만 교수가 카멜레온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연구소는 이제 세계 언어 다양성 연구소로 성장했고 전 세계의 언어학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죠. 그들의 연구는 논문과 책을 넘어 실제 부족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수십 개의 언어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부족민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더 이상 논리만을 외치는 차가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문화의 영혼을 이해하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언어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줄리엣은 연구소의 행정을 총괄하며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세상의 모든 소중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희. 그녀는 이제 정서희 박사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유엔 본부에서 통역사로 일하는 대신
지구 반대편의 작은 도시에서 더 큰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나누고 더해가는 비제로섬 게임이었죠. 서인은 종종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카멜레온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마치 사라져가는 언어들의 지도 같았습니다. 그 별들은 이제 그녀의 노력으로 다시 빛을 되찾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논리적인 성공의 길을 따르는 대신 감성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녀는 언어가 가진 가장 완벽한 힘을 발견했습니다.